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EBS 자본주의 요약 1부에서 5부 연속됩니다. 1부 금세공업자부터 출발한 금융. 금을 화폐로 사용하던 시절 영국에서는 금세공업자가 금을 금화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고객들이 휴대하기 어렵고 무거운 금과 금화를 자신의 금고에 보관하고 보관료를 받았습니다. 보관을 하면서 써준 보관증을 사람들이 오늘날 지폐처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금세공업자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떠올립니다. 고객들은 맡긴 금을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다. 고객의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 금고에 금이 없더라도 보관증을 써주고 이자를 받자. 고객들은 맡긴 금을 한꺼번에 찾으러 오지 않는다. 고객의 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자. 금고에 금이 없더라도 보관증을 써주고 이자를 받자. 상당히 부유해진 금세공업자를 의심한 고객들이 한꺼번에 금을 찾으러 왔지만 뱅크런 전쟁을 위해 경제가 활성화되길 바랬던 영국 왕실의 지원을 받아 계속 최초의 금융업을 하게 됩니다. 이 방식이 발전해서 오늘날 은행이 하는 일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은행은 돈을 어떻게 다루는지 살펴보겠습니다. 2. 은행이 돈을 다루는 방식. 은행이 돈을 다루는 것은 위에서 본 금세공업자의 방식과 매우 유사합니다. 은행이 하는 일 또한 크게 보면 예금을 보관하고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는 것입니다. 은행이 돈을 불리는 원리. 은행에 100원을 저축하면 은행은 10원만 남겨두고 90원은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은행의 지급 준 비율은 7% 이상이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은행이 돈을 굴리면서 최초에 A씨가 예금했던 100원과 B씨가 대출한 90원을 합쳐 190원이 실제 사용 가능한 돈이 되었습니다. 예금 창조가 통화량 증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5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국민은행이 한국은행에서 5천만 원을 빌려온다고 가정해봅시다. 국민은행은 그 돈을 A씨에게 대출해주고 A씨가 일부만 쓰고 나머지를 하나은행에 예금해서 보관한다면 하나은행은 또 B씨에게 대출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예금 창조가 통화량 증가에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5천만 원으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금 창조가 이루어지면 최초에 5천만 원이었던 돈이 6억 60만 원까지 돌아다닐 수 있다고 합니다. 세상에 돌아다니는 돈은 현찰보다도 이처럼 보이지 않는 돈의 흐름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3. 경제의 흐름. 그럼 이렇게 대출해서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는지 관련해서 경제의 흐름에 대해 알아봅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건전한 경제 상태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속 통화량을 조절하고 물가를 진정시킴으로써 이루어집니다. 인플레이션 통합 팽창. 앞서 은행에서 대출을 해줌으로써 예금 창조를 한다고 했었지요. 실제보다 부풀려진 통화량으로 인해 돈의 양이 넘쳐나니 돈의 가치가 낮아지고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정부는 기준금리를 낮추고 한국은행에서는 돈을 찍어서 시중은행에 풉니다. 시중은행은 낮아진 기준금리에 따라 대출이자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대출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극한으로 치닫지만 않는다면 금리를 낮추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기업이 대출을 해서 물건을 만들고 개인이 구매하면 경제가 살아나니까요. 내수와 수출이 살아나는 이점이 있습니다. 부자의 집단이 재구성됩니다. 디플레이션 통화 수축. 그러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되면 정부는 통화량을 줄이기 위해 금리를 인상합니다. 이미 부채비가 많이 쌓여있고 물가는 너무 올라서 소비가 위축됩니다. 그만큼 돈을 많이 벌었다면 부담되지 않겠지만 늘어난 통화량은 빚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누구든 섣불리 지갑을 열려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어 기업도 개인도 경제활동을 줄입니다. 이렇게 경기가 침체된 상태를 디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경기가 침체되더라도 물건을 만드는 자재부터 공정까지 투자한 자금이 있기 때문에 다시 물가가 반영되려면 얼마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가난한 집단이 재구성됩니다. 5.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 이렇게 모두가 빚지고
지갑 열기가 두려워지는 인플레이션이나 디플레이션이 되지 않도록 금리와 물가를 조절하는 것이 정부와 중앙은행의 역할입니다. 우리나라의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은 통화량을 조절하는 것이며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한국은행이 하는 역할. 이자율 통제 이자율을 조절해 대출을 쉽게 또는 어렵게 만든다. 화폐 발행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 부양이 어려울 때 직접 통화량을 늘린다. 6. 달러랑 우리랑 상관. 우리나라는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만들어 수출하고 대금으로 국제거래에서 통용되는 통화인 달러를 받습니다. 기축통화국이란? 기축통화는 세계 경제의 주요 화폐를 말합니다. 달러는 원래 금으로 교환이 가능한 화폐였습니다. 경제 규모가 가장 크기 때문에 기축통화가 되었고요. 그런데 1971년 이후로는 금으로 교환하지 않고 미국에서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돈이 되었습니다. 미국이 무역에서 얼마나 이득을 보는지 감이 오시나요? 설상가상으로 달러는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FPB라고 하는 미국의 민간은행 단체가 발행합니다. 이렇게 된 역사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미국이 세계 경제를 자국의 화폐로 쥐락펴락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제를 알려면 미국 달러와의 환율, 미국 경제 상황을 신경 써야 하는 것입니다. 2부 과소비 체크하기. 소비에는 생존 소비, 생활 소비, 과소비, 중독 소비 이렇게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소비 지수. 만약 월 수입이 100만 원이고 저축이 40만 원이면 과소비 지수가 0.6이므로 과소비가 아닌 평균적인 소비에 속합니다. 0.6 이상이라면 자신의 소비 습관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1. 소비의 4가지 유형.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보통 아래의 4가지 유형에 따라 구매하게 됩니다. 소비의 4가지 유형. 그 물건이 없어서, 그 물건이 망가져서, 그 물건이 더 좋아 보여서, 이유 없음, 그냥 가지고 싶어서, 그 물건이 없다고 해서 꼭 필요한 것이거나 좋아 보여서 산다고 해서 꼭 과소비인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아래에 소개해드리는 소비 패턴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면 잘한 소비였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2. 어떨 때 소비하는가? 퍼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주로 소비를 한다고 합니다. 소비할 때, 불안할 때, 우울할 때, 화났을 때, 주로 부정적인 감정이 들 때 소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필요하지 않은 물건도 이러한 감정에 휩싸여 있을 때 무의식적으로 구매를 합니다. 위 4가지 경우에 편도체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정상 수치로 내려오기 위해 몸이 자동적으로 소비 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공허감이 지갑을 연다. 실험이 있는데 슬픈 영상을 본 실험자는 컵 같은 것을 구매할 때 더 많은 돈을 지불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상실감과 소비. 슬픈 영상을 보고 공허감을 느끼고 상실감을 채우기 위해 지갑을 열게 되는 것입니다. 심한 경우에는 빚을 지면서도 계속 과소비를 해서 가족 전체가 불행해지기도 하며 이는 불안정한 정신에서 옵니다. B. 경험을 사라. 이러한 공허감에 따른 소비는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도 똑같이 동작합니다. 그러나 물건을 소비해서 채우는 자존감은 일시적이며 과소비를 불러옵니다. 자존감과 소비. 아이들에게 5만 원을 주고 물건을 사거나 경험을 사라고 했을 때 삶을 풍요롭게 하는 경험을 소비한 아이들이 기억에 남는 행복감을 느꼈다고 합니다. 3.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흔히 사람들이 소비를 할 때 의식보다 무의식이 대부분이며 무의식적으로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 가진 물건은 낡거나 망가졌으니 저 물건을 사면 나는 더 잘 살 수 있다. 실제 그 물건이 필요한지 아닌지는 거의 상관이 없고 구매한 후에 합리화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비에 대한 무의식을 부추기는 것이 있으니 바로 사회적인 환경입니다. 소비를 부추기는 사회. 마케터들은 우리의 무의식을 부추기기 위해 광고를 하고 세일과 시간 제한 등 여러 가지 마케팅 기법을 이용합니다. 자존감이 낮거나 잘못된 소비 습관을 가진 사람들은 아주 좋은 타깃 고객일 것입니다. 우리가 소비할 때 일종의 기분 전환으로 소비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슬프거나 자존감이 부족할 때도 지갑이 열린다는 것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소비는 각박한 세상에서 자본주의 사회가 권하는 술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람마다 주량이 있음에도 무리해서 계속 마시라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권하는 것이죠. 힘들게 번 돈을 내 의지가 아닌 마케팅 기법에 지불하지 않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습니다. 3부 은행에 감춰진 비밀. 1. 은행원은 특정 상품을 권하는 건 본사에서 판매하라고 해서 하는 것뿐. 2. 은행원이 다 알고 있다. 금융 전문가들도 모르는 걸 은행원이 어떻게 다 알겠냐. 수익성뿐만 아니라 위험성도 잘 알고 있어야 함원전 판매. 3. 상호신용금고 저축은행 환골 탈퇴. 작은 금융회사일 뿐. 특히 문제가 되었던 것은 후순 위채권. 예금자 보호법에 따르면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줌. 그러나 후순 위채권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부채가 청산된 다음에나 받을 수 있음. 은행이 후순 위채권을 파는 이유? BIS 기준자기자 본백 위험가 중자산. 부채를 줄여서 BIS를 높이기 위해서. 5% 미만이면 경고받음. 우리나라에서. 예금은 은행 측에서는 빚. 돌려줘야 하니까. 그런데 채권은 은행 측에서는 빚이 아니다. 지금까지 은행에서 큰 부도 처리가 없는 이유다. 펀드의 비밀. 펀드 다수의 사람으로부터 모은 자금을 투자 후 수익을 나눠 갖는 금융상품. 펀드 수탁회사, 자산운용회사, 펀드 매니저, 주식 등. 펀드는 저축이 아니라 투자. 투자라는 말은 다 날릴 수도 있음. 채권형, 혼합형, 주식형. 고수익과 저위험은 반대되는 개념. 펀드 수수료. 공짜로 자산관리 해주는 거 아니지. 이건 수익에 상관없이 회사의 이익금을 무조건 챙김. 주식 매매 수수료. 매매 회전율 미국에서는 보통 100%, 근데 우리나라는 훨씬 높음. 매매 회전율을 봐라. 회전율이 높으면 많은 수수료가 붙겠지. 펀드 상품 읽는 법. 펀드 이름. 자산운용사 투자 전략 주로 어디에 투자하는지 시리즈 번호 수수료 체계. 시리즈 번호가 높다는 것은 나름 잘 나가는 펀드라는 것. 수수료 체계 A 선치, B 후치, C 둘 다 없는 경우. 수익률 판매자가 제시하는 수익률은 과거의 수익률. 잘 나간다는 건 이미 꼭대기에 와 있다는 거. 그러므로 수익률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분산 투자. 수익률 좋다고 펀드에만 투자? 펀드, 예금, 채권, 부동산 등. 보험의 비밀. 보험은 재테크 수단이 아니다. 변액 연금 상품. 물가 증가에 못 따라감. 수수료, 사업비. 치명적인 비용. 꼼꼼하게 따져라. 약관을 확인하라. 파생상품 위험하다. FQ 금융지능. 금융에 대한 이해력. 생존의 도구. 금융교육. 미국 재무부 금융교육국 점프스타트 소비자 금융교육 표준안 머니세이비. 머니세이비 저축 소비 기부 투자 특별활동. 학교와 집이 함께하는 교육. 성인 금융교육 필요하다. 독립재정 상담가. 수수료가 아닌 자물료를 받음. 일부 회사의 상품만을 추천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함. 자신의 금융지능이 전제되어야 판단 가능. 금융권 윤리. 없다. 히포크라테스 선서와 같은 공식적인 선서 같은 거. 우리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한다. 사부 철학가의 금융. 애덤 스미스 개입하지 말라.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균형을 맞춘다. 마르크스 노동이 최고의 가치. 오부 소비 없는 복지는 악덕이다. 간디가 말한 7가지 악덕. 철학 없는 정치. 도덕 없는 경제. 노동 없는 부. 인격 없는 교육. 인간성 없는 과학. 윤리 없는 쾌락. 헌신 없는 종교. 저소득층의 소비. 수도 많고 소비도 더 많이 함. 가난한 사람은 노동의 대가로 겨우 며칠을 버틴다. 가난한 사람의 주머니를 채워야 경제가 돌아감. 그러므로 복지를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여기까지 EBS 자본주의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